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가 60을 넘은 지 몇 해 안 된 나이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친척 어르신 중매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보니 어느덧 종갓집 며느리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네요. 제가 살면서 한 거라고는 식구들 해먹이고 뒷바라지하면서 집안 살림을 열심히 해왔어요. 워낙 저희 시댁이 기품 있는 가문이고 제사도 많았지만 집안 어르신들이 제게 예의 있고 잘 대해주신 덕분에 힘들기는 했지만 보람되게 여기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제가 시집갈 때 우리 동네에서는 잔치라도 하라면서 모두 부러워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대대로 만석군의 집안에서 몇 대손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교사가 되고 싶은 소중한 꿈이 있었지만 집안 어른들이 혼사를 서두르셔서 대학을 졸업도 하기 전에 시집을 왔죠. 하지만 우리 남편은 부잣집 자제라고 해서 망난이라던가 인색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이좋게 우리 부부는 살아왔습니다. 시댁 본가는 경북 청송군에 있었는데 남편이 휘문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부터 쭉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과 결혼한 뒤에는 서울에서 터전을 잡고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낳고 순탄하게 지냈어요. 주변에서 하도 만석군 해서 저는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 갓 시집 와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도 참 알뜰하게 살림을 하셨고 가족분들 누구도 사치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만석군의 실감이 잘 나지 않았죠. 그런데 시댁 집안에서 소유한 토지에서 매년 쌀 1만석 가까이 나온다니 엄청난 규모의 대지주였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만석군의 의미는 퇴색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보니 남편은 경제관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믿고 마음이 따스하기만 해서 물려받은 돈 상당수를 허러 사람들에게 인심을 썼거든요. 먼 친척이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좀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하면 남편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세상의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귀하게 자란 만석군의 자손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부자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삶에 굴곡이 없을까요? 남편이 30 중반의 나이이던 때 친구의 대출 보증을 잘못 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던 사업이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물려받은 땅 상당수와 대치동 아파트, 그리고 시어머님이 주신 귀한 골동품을 급히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줄잡아 100억은 가까이 되는 재산이 이때의 실언으로 인해 허공에 흩어진 셈이지요. 저는 아들을 낳고도 계속 자식을 보고 싶었지만 그 시기에 고생을 해서인지 자궁 쪽에 병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병은 치료가 잘 되었고 남편이나 아들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낸 것입니다. 무럭무럭 잘 자란 아들은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서 대학교에서 건축학과를 전공하고 3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우리 아들은 더욱 건장하고 멋진 건축가로 성장해 있었더군요. 그동안 공부만 한다고 제대로 놀지도 못한 성실한 아이였기에 남편은 틈만 나면 여자 좀 만나고 연애도 해라 요 샌님 녀석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놀려대곤 했어요. 아들은 귀국해서 바로 국내의 한 건축사무소에 취업해서 다녔어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아들도 얼굴을 잘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그런 아들이 결혼도 못할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농담처럼 놀려댄 것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아이도 심지어 연애도 안 하려고 든다면서요? 하나뿐인 내 아들도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내심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어느샌가 아들이 주말마다 외출해서 늦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향수도 뿌리고 제법 멋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건 필시 연애하는 사내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소? 네, 걱정이 많았는데 제발 좋은 아가씨와 연애하는 거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가면 우리도 손주를 안아볼 수 있겠죠? 우리 부부는 외출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흐뭇해하고 손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지금 만나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데려왔어요.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아들은 잔뜩 들떠서는 여자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버님, 어머니 진짜 동안이시고 너무 얼굴이 좋으시다. 오빠랑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부모님 뵙고 싶다고 오빠를 쫄라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갑자기 왔지만 그렇다고 저를 내쫓으시는 않으실 거죠? 어, 무슨 그런 말을. 우리는 아가씨를 아주 환영한답니다. 아가씨가 아주 활달하고 성격이 좋아 보이네. 우리 같은 늙은이를 보고 싶어 하다니. 요새 아가씨들은 싫어하지 않나? 시자 붙은 사람들 말이야. 어머? 저를 그런 예절 교육 못 받은 애들과 비교하시면 곤란해요.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라 그런지 친근하고 한 번 좀 뵙고 싶었거든요. 자주 놀러와서 밥 얻어먹어도 되죠, 어머님? 그럼요, 물론이에요. 무슨 음식 좋아해요? 저는 갈비찜이요. 아, 그렇지만 갑자기 와서 재료가 없으실 테니 비도 오는 날 제격인 부침개 해주세요, 어머니. 갑자기 없던 딸이 생긴 것 같이 온 집안이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밝고 귀여운 아가씨였습니다. 예, 여자친구 말이 맞니? 네가 억지로 우리 집에 데려온 게 아니고 저 아이가 갑자기 오자고 한 거야? 아들은 제가 만드는 김치전을 뜯어 우걱우걱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렇대도요. 오늘 데이트하다가 각자 자기 집안에 대해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자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러대. 그래서 우리 집은 이러이러하다 얘기해주고 여자친구도 얘기했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 그런가 저녁을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데려왔죠 뭐. 저는 급한 대로 LA 갈비랑 김치전 등등 식탁을 한상 차려서 아들과 여자친구를 불러서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엄마가 오빠도 한번 집에 데려오라시더라. 막내딸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남자친구에게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으시다면서 말이야.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을 이쁘게 봐주는 저쪽 엄마의 호의에 저까지 흐뭇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참 곰살맞고 양가 어르신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성격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잘 놀고 간 여자친구는 얼마 뒤 이번에는 아들을 자기네 친정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다녀온 아들은 더 얼굴이 밝아져서 집에 돌아왔고 저와 남편에게 재미있었다면서 다녀온 후기를 말해주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게 생겼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들 그냥 사귀던 사이였다며. 그 며칠 사이에 갑자기 결혼하기로 한 거야? 아니, 예비 처가 때 다녀오면서 어찌저찌 결혼을 약속하고 와버렸네요. 뭐 이러면 어때요? 꼭 결혼하는데 순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집 아버님 어머님부터 처형까지 저를 무슨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환대해 주셨어요. 가족분들 분위기가 참 밝고 화목해서 대화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던걸? 집도 인테리어 싹 해놓은 아주 깨끗하고 고급진 대형 평수 사당동 아파트에 사시고 장모님이 사업하신다더니 집안에 값비싼 것들이 참 많았어요. 비싼 미술 작품들이라면서 하나하나 저에게 구경도 시켜주셨고 말이죠. 그랬구나. 네 여자친구 행동이 거침없다 싶었는데 역시 부유한 집에서 사랑만 받아 자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넌 그 아이랑 이렇게 결혼까지 하는데 고민은 안 되니? 그리고 여자친구는 25도 안 된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빨리 결혼해도 괜찮대? 여자친구가 워낙 나를 좋아해야 말이죠. 사실 그 나이에 요즘 애들 결혼 미루고 싶어 하는데 나보다 걔가 더 적극적이야. 그리고 말이죠. 장모님이 나한테 건축권을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다셨어요. 무려 50억이 넘는 건축 예산 사업인데 자기랑 사업하는 거래처 사장이 마침 좋은 건축가를 구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저 이거 따내면 회사에서 승진도 할 수 있다고요. 아들은 이래저래 들뜬 마음으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저나 남편도 아들의 혼사가 반가운 마음이었죠. 둘이 만난 지 한 달뿐이 안 되었고 예비 며느리는 아들보다 7살이나 어린 친구였지만 그쪽에서 결혼을 서두르니 우리도 그 장단에 맞추어 진행해 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날씬하고 예뻤지만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 언니까지 모두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감색 투피스 정장의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사부인에 비하면 다소 초라해 보일 정도였지요. 한눈에 봐도 명품과 고급 의상으로 빼입은 안사돈은 정말 부잣집 마나님 같은 아우라를 풍기면서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 없이 딸만 둘이지만 제게는 너무 소중한 자식들이라서 어릴 때부터 뭐든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제가 또 사업가로서 재산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아, 우리 연배의 여자분이 사업가시라니 참 멋지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오셨는지요? 뭐, 이것저것이요. 부동산도 하고, 사당동에 대형 아파트랑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있고, 의류 사업도 하고, 돈 되는 것은 다 해봤네요. 우리 심서방 친가쪽 집안이 청송지방 대대로 만석군의 집안이었다면서요? 무려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시무시한 땅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말로만 듣던 만석군을 이렇게 만나뵈니 영광입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그것도 저희 선대 때의 이야기고요. 하지만 저희는 재산이 많은 단순한 부잣집이라는 자부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집안 대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이랄까요? 해방 이후 선대 할아버지께서 소유한 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소장농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아유, 이거 참 제가 괜한 자랑만 늘어놓았군요. 그럼 우리 박가사도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말입니다. 외식업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점포가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있고 추가로 분점을 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골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사돈께서는 지금도 부자십니까? 아, 그게 참 제가 부족한 탓으로 어려운 시기를 몇 번 거치면서 많은 재산을 날렸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또 마음이 부자지요. 그렇게 생애 낭떠러지에까지 몰렸는데도 제 곁을 지켜준 아내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남편은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날이 떠올랐던지 따스하게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내 남편의 멋진 말에 바깥 사돈도 안 사돈도 왠지 심드렁한 표정으로 아무 대꾸도 안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북 쪽에 땅도 많고 서울에 부동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죠? 정말로 예비 며느리의 부모는 우리 집안에 대해 특히 재산에 대한 관심이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불쾌해지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기색을 눈치채고 서둘러서 이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부족함 없는 집안인 것은 사실이니 이제 우리 결혼식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 집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이들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 안사돈의 태도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의 언니도 왠지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잘못으로 2년 전 이혼했다던 언니는 직업이 교사라고 했지만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어르신들도 계신 격식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개걸스럽게 쩝쩝 소리까지 내며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참을 먹고 나서 트림을 한 번 하고 나서 손도 안 가리고 이쑤시개로 자신의 일을 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 버르장머리 없고 예절 교육이 안 된 차마 교사라고 보기는 힘들었던 거죠. 한계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집안은 그런 식사 예절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눈에 거슬렸지만 애써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마음 한구석을 접어두고 상견례를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시간이 얼마 지났고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결혼 진행 상황이 궁금해져서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들, 요즘 우리 며느리가 집에 잘 안 오네? 니네 전셋집은 구해서 계약했다고 들었고 며느리가 혼수는 언제 해오겠다 하던? 혼수? 우리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걔 돈 한 푼 쓴 게 없어요, 엄마. 지금 자기는 가진 돈이 없고 엄마는 자금이 묶여있어서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신혼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여자친구가 나중에 자기 엄마가 갚아줄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카드 주면서 집에 들어갈 가전 급한 것만 사라고 했거든. 자잘한 것은 내가 쓰던 것도 있고 나중에 살면서 천천히 살면 되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삼성스토어에서 결제한 카드 문자가 날라왔는데 글쎄 1,600만 원이 넘는 거야? 깜짝 놀라서 예비신부한테 이거 결제 금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비신부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오빠가 정확히 얼마 이내로 사야 한다고 금액을 얘기한 적 없잖아. 가장 좋다고 하는 매장 직원 추천대로 TV랑 냉장고, 세탁기랑 건조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거기에 몇 개 오븐이랑 샀더니 그 정도 나오더라고. 카드 한도 더 안 미치고 괜찮지 않아?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엄마가 갚아줄 거라니까? 쫌생이처럼 굴지 좀 마.
예비 며느리 자신이 해와야 할 혼수조차 아들의 카드로 샀고 거기에 제멋대로 골라서 그 큰 금액을 한 번에 긁어놓고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기가 찼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들아,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가 알뜰하고 야무진 애 같지는 않구나. 꼭 이렇게 결혼해야겠니? 내가 아들 장사할 마음은 없다지만 이렇게 우리만 퍼주고 그 아이만 이렇게 맨몸으로 시집오는 거지 영 못마땅하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로 파혼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 제가 살면서 아내에게 경제관념을 잘 가르치면서 살게요. 걱정하던 저를 아들은 잘 달래고 예비 며느리가 충동적으로 구입했던 몇 개의 가전은 환불받겠다는 아들 말에 일단락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에 대해 실망한 것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안부 인사 겸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니 뜬금없이 유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얘야, 유럽이면 오고 가는 비행기 시간만도 오래 걸릴 텐데 너의 신혼여행을 며칠이나 가려고 그러느냐? 아직 오빠랑 일정을 조율 중이기는 한데 14박 15일이요. 아들은 최근 워낙 건축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바쁜 아들이 그 일정 동안 일을 쉴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이 좀 길지 않니? 무엇보다 아들은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그렇게 긴 휴가를 허락해 준다던? 아니요, 오빠는 반대하고 있어요. 회사 사정상 일주일 이상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머님, 그래도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이잖아요? 이왕 한 번 가는 신혼여행은 후회 없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께서 오빠에게 길게 휴가 내고 유럽에 가라고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어느 회사 사장이 2주 동안의 신혼여행을 선뜻 허락하겠습니까? 그것도 일도 많은 상황에서 직원이 그렇게 요구하면 바로 사장 눈밖에 나버리겠죠. 너는 앞으로 남편들을 내줘야 할 아이가 어찌 그리 사리분별은 못하니? 직장인이 그렇게 긴 휴가를 어찌 내겠냐? 아들이 못 간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 그것도 이해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설득 좀 해달라니? 어머님은 좀 신세대이실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봐요. 전 어머님이랑 친하게 속 터놓고 지내고 싶어서 솔직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고루하게 생각하실 줄은 실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새 젊은 것들이 그렇지 하고 나이 지긋한 제가 그냥 넘어가야지 별 수 있습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에 이어 안사돈까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아들 앞으로 보낸 등기서류가 집에 와서 제가 받아다 주었습니다. 예, 그건 뭐니? 아들은 제게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실은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제 선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장모님이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한 3억 원만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줄 수 없겠냐고 부탁한 적이 있으세요. 결혼하고 나서 이자도 사채보다 많이 쳐서 꼬박꼬박 주시겠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내가 설마 귀한 막내딸 팔아서 사위에게 사기칠 사람으로 보이는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 제가 어떻게 부탁을 안 들어드리겠어요? 제 대출 한도가 2억까지라서 일단 2억을 제 이름으로 대출해드렸죠. 그 관련 서류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 카드로도 모자라서 사업자금 대출이라니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건 안 될 말이다. 너의 아버지가 예전에 보증 잘못 써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겪어보고도 남의 대출을 대신 서줘? 그리고 막말로 아직 결혼까지 하지도 않은 남이야. 무엇을 믿고 담보도 없이 그렇게 덜커덕 빌려준다는 말이냐? 너무 기겁해서 이를 말리는 제 마음을 모르는 채 우리 아들은 태평하게 나왔습니다. 장모님이 사업도 크게 하시고 집에 재산도 많은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자금줄이 딱 막힐 때, 이럴 때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글쎄 안 돼! 저는 남편을 급히 불러서 이 일을 논의하고 아들의 대출을 결사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끝에 대안을 생각해냈죠. 절대로 네 앞으로 그 거액을 대출해서는 안 되고 대신 내가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으니 그것으로 대신 하자고 하자. 네가 못하면 이 엄마가 직접 안사돈에게 전화한다.
아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격하게 말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순순히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대출은 취소하고 제가 안사돈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의 반응은 자기를 못 믿고 서운하다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정작 3천만 원을 빌려준 고마움의 말 한마디 없는 겁니다. 어찌해서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 것이 이리도 험난한 것일까요? 아들 혼사 해본 적 있으신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이 그러셨나요? 전 괜히 억울한 마음을 달래가면서 아들의 결혼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임박하면서 아들이 저에게 혼수 화장을 예약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주 화장? 아니, 너의 아내가 예쁘게 신부 화장하면 그만이지. 뭘 심히 나까지 미용실 가서 그렇게 치장을 해야 하니? 나는 남자라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거 안 받아보셨을 텐데 좋아하실 것 같다고.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화장하는 거 예약해드리면 어떻겠냐고요. 내 생각까지 해준 너희들 마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비쌀 것 같구나. 나는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만 간단히 말고 갈게.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그런데 오후에 아들의 핸드폰에 올려서 보니 카드사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청담 리엘 헤어 금 30만 원 결제. 씻고 나온 아들을 붙잡고 카드 결제 문자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설마 이 돈이 장모님 혼주 화장해 주는 거니? 네, 맞아요. 예비 신부가 내 카드를 가져가서 예약한 모양이네. 고향 며느리는 자기 친정엄마를 예쁘게 해준다면서 청담동에 있는 메이크업 샵에서 혼주 화장이랑 헤어 미용까지 예약을 했는데 저만 쏙 빼놓고 말입니다. 자기 돈으로 친정엄마에게 효도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조차 제 아들 카드로 긁어버리니 제가 열이 안 받겠습니까? 아들아, 안 되겠다. 나도 네 결혼식 날 덜 늙은 엄마로 보이고 싶구나. 그 화장이랑 머리치장 나도 한번 받아보자꾸나. 그래요, 그래. 괜히 엄마는 돈 아낀다고 거절하시더니 엄마도 그런 호사 한번 느껴보셔야죠. 아들 말이 맞았네요. 전 아들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거절했었는데 그 돈이 하나 안 아까운 안사돈이 독박으로 그 혜택을 가져갈 뻔했으니 말입니다. 일생에 한 번 내 아들 결혼식이니 저도 그렇게 기분 한번 내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밤에 흉흉한 꿈을 꿔서 한숨도 이루지 못했죠. 꿈에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내 아들, 남편, 그리고 우리 집까지 차례로 먹어치우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뱀을 막아보려고 버둥거렸지만 어디선가 귀가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만 들릴 뿐 제 몸은 굳은 채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깨고 보니 제 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때 시각이 새벽 5시 무렵이었습니다. 깬 이후에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길한 마음이었지만 어차피 결혼식 준비로 일찍 일어났어야 해서 저는 몸을 일으키고 말았죠. 그렇게 이것저것 준비해서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이제 막 오픈을 했는지 저만 유일한 손님으로 와 있더군요. 오늘 예약하신 김정미 여사님이시죠? 이쪽 의자로 오십시오. 직원은 제일 안쪽 자리로 저를 안내해주고 푹신한 미용실 의자에 앉은 채로 저는 낯선 공간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직원이 와서 제 머리를 가위로 자르면서 만져보다가 파마할 때 쓰는 열펌 기계로 머리를 온통 뒤집어 쓰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딘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소란스럽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호구 하나는 제대로 몰았지. 빌려준다고 하고선 사위카드로 혼수도 다 하고 내 가방까지 사줬지 뭐니? 오늘 혼주 화장도 우리 딸이 최고급 청담동 헤어샵을 예약해 주었는걸. 그것도 다 우리 사위카드로 말이야. 이게 다냐고? 아우, 무슨 소리. 그 집이 대대로 만석군의 부잣집이라고 하더라. 아주 쪽쪽 빨아먹다가 거액의 위자료 받고 딸 이혼시켜야지. 아, 그래. 사실이 아니길 바랬지만 이 전화를 하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안사돈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기계로 얼굴이 가려진 바람에 안사돈은 제가 들은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자기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제가 듣고 만 것이죠. 저 처죽이 우리 아들이랑 우리 집안 재산을 몽땅 빼앗고 결국 이혼하겠다고? 사업한다던 안사돈이 저런 도둑년이었을 줄은... 제가 이렇게 팔자 좋게 꾸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제 담당 직원을 불러서 조그마하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기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하는 머리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줘요. 나 지금 나가야 해. 제 급한 마음을 이해한 직원은 제 머리와 화장을 대강 마무리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나오자마자 남편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 무효야. 정말 큰일 당할 뻔했으니 어서 모여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서둘러 집에 가서 남편 아들에게 제가 들었던 안사돈의 이야기를 전하고 머리는 맞대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고 있었지만 금세 이성을 되찾고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우리 집에서 가정 도우미 일을 하는 향이가 와서 넌지시 우리 대화에 끼기 시작했습니다. 향이는 남편의 본가에서부터 일하셨던 향이 어머님과 인연이 있었던 관계로 10년 전부터 서울의 상경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우리 집으로 주 4일씩 와서 가정일을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평소 워낙 입이 무겁고 조용한 친구인데 어쩐 일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기쁜 집안의 혼사를 앞두고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서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혼된 마당에 예비 신부에 대한 미심쩍은 일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 여자분은 아드님과 사모님 앞에서는 상냥하고 밝은 미소로 말도 조심해서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대할 때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이씨, 더럽게 말 많네. 아니,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결혼도 전부터 뭐 저리 간섭을 해야 되는 거야, 노인네 같으니. 이봐, 여기 콜라 한 잔 시원하게 가져와.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거예요?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10살 많을 텐데 무례하네. 그리고 이 집안에는 그런 탄산음료 없어. 어디 파출부가 말대꾸야? 내가 여기로 시집 오면 넘버 2인데 앞으로 파출부 생활 험난하게 할 거야? 나한텐 밉보이지 않는 게 좋을걸? 학창시절부터 나한테 찍혀서 올린 애들이 한다스는 되니까 말이야. 아줌마도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슈퍼 가서 당장 콜라 사와야지. 그리고 집 앞으로 나가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고 침을 뱉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는 행색이나 말투가 조신한 여자애가 아니에요. 마치 깡패 같았다고요.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 아드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눈치입니다. 얼마 전 다른 남자 차에서 내려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나이가 제 또래는 되어 보였는데 어쨌든 이 여자 조심해야 해요, 사모님. 한여름 옥수수 나달이 떨어지듯이 예비 며느리에 대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우리 집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들은 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화만 낸다고 될 일은 없으니 불과 2시간 뒤인 결혼식을 어떻게든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아들은 급히 장문의 문자를 써서 결혼식에 찾아오실 하객들에게 단체 문자를 긴급히 전송했어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 전해 올립니다. 결혼 전 미처 알지 못한 사정이 발견되어 금일 저희 아들의 결혼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미 오셨다면 8층의 필요한 식당에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을 표현해 주신 축의금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지인을 통해서 결혼하려던 아이와 그 집 가족들 모두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살려고 했던 신혼집은 다행히 계약금만 걸어놓고 아직 이사나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참 다행이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전셋집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며 부동산 사자는 난색을 표했지요. 아니 그러면 계약금 4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실 텐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들의 인생 수업료로 4천만 원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모녀에게서 계약금도 나중에 돌려받을 예정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을 급히 취소하려니 시간은 금세 지나갔고 어느덧 결혼식이 시작될 1시가 다 되어서야 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객분들 중에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을 챙기겠다면서 식장으로 먼저 들어가고 저와 아들은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예비 며느리였던 사기꾼 여자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우리를 보고 고함을 쳤습니다. 오빠! 뭐야? 왜 이제야 나타나? 아니 그리고 그 옷차림은 또 뭐고? 왜 아직도 턱시도를 입고 있지 않았지? 이 요망한 년아! 내가 너같이 천박한 애랑 왜 결혼을 하냐? 너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결혼은 취소다! 파혼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죠?
입산 네 엄마가 미용실에서 떠벌려준 덕에 너희 속셈을 다 간파했다. 그것뿐 아니라 여기저기 네 얘기를 들어보니 너 아주 천하디 천한 아이 같더구나. 지금이라도 혼사를 멈췄으니 하늘이 도우셨지. 그러자 그 여자애는 갑자기 우리의 태도가 돌변한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는 사정을 설명하려 들었지만 아들과 저는 그 애를 무시한 채 그대로 식장에 갔습니다. 우리 쪽 하객 좌석은 텅 비어 있었고 사돈 쪽 하객들만 웅성거리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우리 쪽 하객분과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죠. 아이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야 뭐 민망해서. 제 생에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사기꾼이라니 지금 우릴 보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오해를 하고 오늘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왜 합의도 없이 멋대로 결혼식을 취소하냐고요? 이 업견내가? 우리는 니네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니 식을 멈춰야지. 어디 귀한 남의 집 아들 앞길 막으려고 들었어? 너네 다 싸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웃기시네. 사기? 우리가 사기쳤단 증거라도 있어? 저기요 아주머니, 오늘 진짜 결혼식 취소입니까? 그러면 우리 아르바이트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취소든 뭐든 우리는 와서 일을 한 거니까 어서 일당 줘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해? 결혼식이 취소된 마당에 무슨 일당이야? 당장 돌아가! 세상에나. 예비 며느리 쪽에 온 하객 대부분은 사실 하객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짜였던 것입니다. 자기 하객들조차 가짜라니 도대체 이 여자들은 어떤 실체를 가진 자들일까요? 하객 일당을 받아가겠다는 사람들과 안사돈 여자는 대차게 싸우대면서 럭셔리한 예식장을 한순간에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예비 며느리 언니가 바깥 사돈을 데리고 식장 안으로 들어와서 합세했습니다. 삼촌 여기요.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어째? 삼촌이라니 왜 바깥 사돈에게? 알고 보니 상견례도 하고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사실 안사돈의 사촌 오빠였던 것입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안사돈은 십수년 전에 남편과 아주 안 좋게 이혼한 뒤로 딸들조차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저들은 자기 아빠부터 친인척까지 모조리 가짜를 세워야 했던 것일까요? 알면 알수록 소름이 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안사돈이 부른 가짜 하객 사람들의 우리 쪽 하객 지인분들이 합세해서 안사돈과 그 딸들에게 화가 나서 달려들었습니다. 저 사기꾼 여자들을 가만두지 말자. 혼내줘. 아주 가만두지 마. 가짜 아빠 행세를 하던 사촌 오빠 혼자로는 그들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던지 혼자 몰래 식장을 빠져나가더군요. 결국 예식장 직원들은 큰 사고가 날까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서 큰 소동을 진정시키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찰관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기 결혼을 빙자한 저 여자들을 잡아주십시오. 사기 결혼만으로는 저희가 긴급 체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해 방문해서 신고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당장에 경찰들이 그 여자들을 잡아가지 못한다고 하자 그 사기꾼들은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잡아가래? 우리 첫째 딸 혼사 때 경험을 해봤지만 니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전 남편 엄마가 그렇게 날 감옥에 쳐넣겠다고 날뛰었지만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도 잘 모르나 봐. 아이씨. 내 웨딩드레스 진짜 이쁜데 사진도 못 남기고 끝나버렸네. 저 시댁 늙은이들은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엄마! 그러게 내가 입 조심하라고 그랬지. 아니, 어쩌면 저 여자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이 난 지금도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스럽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파혼으로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 아들과 우리 부부뿐인 것만 같습니다. 결혼식은 아수라장인 채로 파토가 나버렸고 원통하게도 그 사기꾼 집안 사람들은 그저 식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화병이 나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혼자 준비한다고 돈을 쓴 것을 회수하기도 어려웠죠. 더욱이 화가 나는 것은 장모에게 준다고 제가 보내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아, 네 이름으로 대출금 2억을 받았으면 어쩔 뻔했다니? 천만 다행이로구나. 그렇지만 내 3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 돈 때문에 계속 그 여자에게 전화하는데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아무래도 집에 찾아가 봐야겠어요.
하지만 안 사돈 집에 찾아갔을 때 그들은 이미 이사를 가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의 주인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니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 세입자들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보통 2년 기간 잡고 전세로 하는데 몇 달만 살겠다면서 연세를 내버리더라고? 1년에 2천만 원 한꺼번에 받았으니 나야 군말 없이 계약했지. 그런데 아직 계약 기간이 5개월 남았는데 그냥 짐 싸서 나가버렸네? 다시 들어오려나? 빈집으로 둬야 할지. 애초에 우리를 속이려고 서울 좋은 동네의 아파트를 월세로 살면서 꾸며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잠적해버렸으니 정말 큰일이었죠. 사기치려고 작정한 이 여자들을 찾아낼 수도 돈을 받아낼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의뢰한 그들에 대한 뒷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졸업했다던 대학도 속이고 고등학교 중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고 폭력으로 퇴학당한 거라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제 나이도 속였습니다. 7살 어리다고 했지만 사실 아들보다 1살 어린 30언저리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어린 척을 하다니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더구나 그 엄마부터 언니 모두 다 사치가 심했던지 각종 카드빚과 사채를 써서 신용불량자 신세였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혼했다던 언니도 사실 사기 결혼으로 위자료 등 돈을 있는 대로 뜯어내고서 이혼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뒷조사 14년 만에 이런 사기꾼들은 또 처음 봅니다. 시골에 땅이 많고 아들 하나만 있는 집을 찾아내서 자기들 돈은 하나 안 쓰고 결혼하고 사돈댁 집안의 땅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서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나타나서는 아들이 바람 폈다면서 증거를 조작해서 이혼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뜯어냈어요. 그 언니라는 사람이랑 결혼한 집안이 참 착하고 순박한 아들과 부모님이었는데 그 사기꾼 여자들에게 제대로 설거지 당해서 땅도 잃고 아들은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게 바로 그 언니라는 여자가 한 사기 행각입니다. 아마 이 집 아드님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동생이 일을 벌릴 예정이었는데 천운으로 피하신 것 같습니다. 흥신소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기가 막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아들과의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도무지 사기 행각이 아닌 것이 없을 지경이었으니까요. 나는 이 사기범들에게 소송으로 응징해주고 싶어서 아들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결혼인데 결혼 사기를 당하셔서 상심이 크시겠군요. 이렇게 자기 직업, 나이, 배경 등 사기를 쳐서 결혼해놓고 배우자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기꾼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쉽지만 사기 결혼을 입증해서 형사처벌 받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법 현실이에요. 다만 장모가 수십억 자산가라고 자랑하며 사업자금 3천만 원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사기로 인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을 하시겠다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달 내에 청구해야 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속아서 한 결혼이지만 그들을 단죄할 방법이 법으로는 마땅히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들과 저는 낙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혼인 취소 소송과 사업자금을 돌려받도록 소송하겠다고 변호사에게 말씀드리고 나왔죠.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억울하게 제대로 복수 한번 못하고 참고 넘어가야 하나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은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그 상황에서 우리 하객 중 누군가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아들의 친한 친구가 한 일이었다네요. 자기 친구의 신세를 망칠 뻔한 사기범 여자에게 화가 나서 세상에 그들을 알리고 사기치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또한 행여나 우리 집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우리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여자애랑 친모, 언니 세 모녀만은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집했다고 하네요. 뒤이어 아들은 동영상 밑에 달린 댓글을 보여주었죠. 저런 사기꾼들이 실제로 있다니. 왜 우리나라 법은 사기꾼들에게 유명무실한 건가요? 그렇게 잠적해버리면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제보하거나 복수해 줍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더니 인터넷에서 그들이 한 사기 행각과 얼굴이 알려지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청주에서 보았다는 제보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덜덜 떨면서 한 댓글에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 댓글 좀 보세요. 충격적이라서.
궁금해진 저는 그 댓글을 소리내어 읽고 난 뒤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댓글은 다음과 같았어요. 전 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 사촌 오빠가 이 여자 때문에 농약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요. 지금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잊은 채 숨만 쉬고 지냅니다. 우리 삼촌은 소유하고 있던 그 수많은 땅을 사기꾼들에게 잃고 소작농으로 전략해버리셨고요. 피해자 가족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렸는데 저 사기꾼들은 또 어디선가 그 짓을 벌이고 있군요. 바로 그 언니가 사기를 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모든 일이 사실이라니. 얼마 뒤 우리가 상담을 했던 변호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지난번 사업자금 반환 소송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좀 어렵다고 그랬었죠? 이번에 화제가 된 인터넷글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여자들이 사기를 친 피해자들은 모아서 함께 소송을 하면 사기죄여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피해자 가족들이 모인다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함께 소송에도 나서겠다고 변호사에게 의견을 전했어요. 변호사는 일이 진척되는 중간중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시키는 못된 사기꾼들에게 벌을 내릴 방법이 생기자 저는 앓고 있던 화병도 나아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서 아들이 결혼 준비를 했던 일들을 하나씩 취소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에는 그때 맞춘 한복만 봐도 가슴에서 울컥하고 응어리가 토할 것처럼 올라왔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이제 지금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기 결혼식이 있던 날로부터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 사이 피해자들의 모임이 생겨서 함께 모여 사기꾼 새 모녀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협조적으로 나서주어 잠적한 그들을 찾으려고 수사하고 있어요. 그 외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 달간 회사도 휴직하고 두문분출하고 지내던 아들은 친구의 동영상을 통해 삶의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갔어요. 식사도 거부해서 체중이 7kg나 빠졌던 아들은 밥을 먹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는 모두 자신이 건강해져서 그 여자를 찾아내고 복수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이룬 것이죠. 희한하게도 아들은 사기 결혼을 당한 피해자 모임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사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사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아들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들의 아내는 교사 집안에서 잘 자란 미술교사 아가씨였습니다. 그 아가씨도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피해자였죠. 아들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다가 사랑이 꽃피어나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 집 근처의 한 아파트에 신접 살림을 차리고 아주 예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사기를 당한 채로 화병을 안고 제대로 살 수 없었다면 이렇게 지난 사연을 쓸 마음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은 또 그렇게 다 지나가고 지금처럼 좋은 순간들이 오니 저도 당했던 일화를 이렇게 꺼내어 보여줄 수 있게 되었군요. 제가 즐겨 듣는 이 유튜브에서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사기 결혼을 당할 수도 있음을 당부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사람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야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인륜지대사인 혼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남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기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나라라고 변호사가 그러대요.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해서 사기꾼들에게 엄벌을 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기를 제가 직접 당해보니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끝까지 그 사기꾼 모녀를 찾아내서 감옥에 쳐놓고 말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와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은 이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아들아이 하나를 두고 있어요. 남편과는 27쯤 결혼했고 지금은 15년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제 나이 또래에선 그런 분들이 잘 없긴 해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좀 없는 편이었고 누군가 절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좋다고 하는 남편에게 마음이 갔고 별 다른 고민 없이 결혼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도 저 자신에게 자신감을 좀 느끼고 다른 인생을 살아보려 노력하고 도전이란 걸 좀 했다면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건 후회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전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제 아들을 만났잖아요. 아들은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저도 아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을 만큼 엄마를 잘 따릅니다. 그러니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제 결혼 생활은 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먼저 남편에 대해 얘기하자면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술주정이 됐고 어느 날은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노느라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아 제가 식당 일 같은 것들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주제에 가부장적이기까지 해서 말끝마다 여자는 하며 저를 통제하고 늘 위에 서려고 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우리 집까지 날려먹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전 재산이었던 집을 날려먹고 절 그렇게 싫어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며 남편보다 더했음 더했지 덜하진 않은 시댁으로 진짜 시집살이 하러 들어가야 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학벌과 재력 뭐 하나 특출난 것 없는 남편이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주긴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어디서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운 걸 데리고 와서는 정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정을 붙이든가 하지. 그런 식으로 늘 저를 무시하고 막말했어요. 그런 얘기를 수년째 듣다 보면 정말 내가 모자라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복을 받아서 이 집에 들어왔구나. 나는 나가면 정말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스스로가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찍소리 한 번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단 두 사람, 우리 아들과 시아버지만 빼고 말이죠.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요. 아들아이가 그렇게 한번 소리 지르면서 할머니 밉다, 싫다, 악마 같다, 울며 불며 난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턴 아들아이 앞에선 과하게 그러시진 않긴 합니다. 본인도 손주에게 악마 같은 할머니가 되는 건 싫은가 보더라고요. 작작 좀 해. 요즘 당신같이 유난인 시어머니가 또 어딨나? 시아버진 평소 조용조용하고 시어머니에게 길을 잘 못 펴시는 타입이었는데 간혹 그렇게 저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물론 그럴 때면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시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매일 구박받으며 사셔 정말 길을 못 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더 이상 말씀을 못하긴 하셨어요. 전 그런 시아버지가 늘 안타까웠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집에 들어오고 나선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어요. 몇 가지 일화를 알려드릴게요. 하루는 제가 음식의 간을 제대로 못 맞춘 날이었어요. 평소 시어머니 성격을 아닌지라 다시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미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상을 내갔습니다. 지금 이걸 먹으라고 내온 거야? 그렇게 소리 지르곤 상을 엎으셨죠. 그리고 보란 듯 남편을 데리고 나가 외식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엎질러진 상을 치우고 있는 반찬으로 밥을 억지로 먹었어요. 울면서 말이죠. 보나마나 이것들을 다 버리라고 할 텐데 아깝잖아요. 또 어느 날은 빨래를 잘못해서 옷이 줄었는데 그 옷을 그대로 제 얼굴로 집어 던지셨어요. 물에 젖은 옷이 아프게 얼굴에 맞아 멍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뭔가 하기 싫다거나 남편이 요구하거나 하는 것들에 안 하겠다는 식으로만 얘기해도 바로 손이 뒤통수로 날아왔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폭력을 써댔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요. 사실 그게 반복되는 생활을 해오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게 절대 아닌데 어느새 세뇌 당한 사람처럼 난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원래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일이었습니다. 모녀 사이로 보이는 여자 두 분이 다정한 모습으로 장을 보고 있길래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만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모녀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알았습니다. 아이고, 너 먹고 싶은 거 만들어주겠다니까 뭘 이렇게 고집을 부려? 오늘은 제가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늘 어머님이 해주시잖아요. 물론 어머님이 해주시는 것만큼 맛이 없겠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남의 집 딸, 귀한 딸 손에 물 묻히자고 우리 집 데려온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내가 해주는 거 드세요, 며느님. 아니,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너무 다정한 모습으로 너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상상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뒤에서 저를 꾹꾹 찌르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장 안 보고 여기서 멀뚱히 뭐라고 섰어? 아니, 아직도 이것밖에 안 담았어? 넌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어? 내가 오늘 시간 많지 않다고 빨리빨리 하라 그랬지? 시어머니의 그 불효령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전 조금 전에 본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나만 이러고 사나? 하는 것 말입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나만 이러고 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았거든요. 시댁이 들어와 살면선 더더욱 말입니다. 제 개인 시간을 갖게 시어머니가 절 가만히 두지 않으셨으니까요. 야, 이게 얼마만이냐? 연락 좀 하고 살자, 제발. 근데 은주 너 고생 많이 했어? 얼굴이 왜 이래? 화장품이라곤 동네 마트에서 할인하는 제일 저렴한 것. 미용실도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자를 때가 되면 가서 자르는 정도. 저에게 정말 단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저와는 달리 친구들은 예쁘고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예전엔 그래도 이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제일 예쁘단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혼자 늙은 아줌마가 돼 있는 모습에 또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그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그게 뭔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어.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없으면 너 같은 걸 누가 받아주냐? 이러면서 멀쩡한 사람 세뇌해서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나도 좀 그런 거 같다. 친구들이 정말 걱정하며 말해주더라고요. 요즘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네 남편도 문제다. 그건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하면서요.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다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또 혹시나 날 무시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그런 얘기를 하니 속도 시원하고 또 정말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의 얼굴로 바로 쿠션이 날아들었어요. 너는 지금 제정신이냐? 이제 곧 저녁 시간인데 밖에서 쳐노느라 이제야 들어와? 이게 아주 미쳤구나. 어? 그때 시간이 4시 반쯤이었거든요. 아직 저녁이 되려면 먼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나갈 때 점심만 먹고 들어오겠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아주 늦게 들어온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짜고짜 그러시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우니? 어? 울어? 아니 얘가 뭘 잘했다고 울어?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시더군요. 엊그제 봤던 그 다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오늘 만난 친구들의 얘기들이 떠오르면서 아,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어쭈, 이게 시위 아니? 어? 안 그쳐? 뭘 잘했다고 울어? 누가 보면 내가 너 잡는 줄 알겠다. 그만 안 울어? 잡으시는 거 맞잖아요. 처음으로 한 말대꾸였어요. 사실 말대꾸도 아닙니다. 그냥 작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소심하게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자기 말에 제가 토를 달았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너 지금 내 말에 말 대꾸했니? 시어머니는 매우 큰 목소리로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그리곤 저를 한 번 더 때리려는 듯 손을 번쩍 들었을 때였습니다. 적당히 좀 해. 안방에 있던 시아버지가 나오면서 말했어요. 요즘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 어떤 짓을 하셔도 선뜻 나서서 말리거나 하진 않으셨거든요. 본인도 기력이 없으신 건지 아님 이제 귀찮아졌는지 아님 저를 위해서 한마디 하면 시어머니에게 열 마디를 들어야 하는 게 힘드셨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상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상관을 안 하나? 그럼 모른 척 하시든가. 그렇게 몰상식하게 구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뭐라고요? 몰상식? 시어머니가 몰상식이라는 말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여태껏 본인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그런 짓을 해왔던 건지 싶어서 속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시아버진 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래, 몰상식. 며느리가 좀 늦었다고. 아니, 좀 늦은 것도 아니지. 아직 4시 반밖에 안 됐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 좀 만나러 나갔다 온 애한테 들어오자마자 얼굴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또 그 한마디를 못 참아서 때리려고 손을 들어. 이게 몰상식한 게 아닌 뭐야. 동네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매일 보는 그 막장 드라마 시어머니들도 당신보단 나아. 시아버지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일단 제가 보기론 처음이긴 했거든요. 당장 그 손 못 내려? 어디 사람을 때려? 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기가 눌렸는지 일단은 손을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뭐라 중얼중얼거리며 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내가 잘 말해보마. 너도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순 없잖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눈물이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 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조차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받는 걸 모른 척 해왔거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선 조금 조심하시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구박하지 않거나 덜 괴롭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을 땐 여전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편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 조금 든든해지고 그 전보다 견딜만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나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친구들을 보며 든 생각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너무 돈을 안 쓰고 살았다는 건 말입니다. 물론 남편 월급은 남편 본인이 관리하고 다달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거나 저를 위해 쓸 순 없었어요. 그래서 작게 아르바이트라도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봤습니다. 집을 비우는 건 시어머니와 아들 때문에 안 됐고 과도하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도 무리였죠. 그래서 열심히 고민해 본 결과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든 만드는 걸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찾아보니 요즘 열쇠고리 같은 것들이 유행이더라고요. 투명하게 굳는 젤을 이용해서 그걸 예쁘게 꾸며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재료만 있음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지 않았어요. 재료들을 사서 시어머니 몰래 하나 둘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걸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았고 말이죠. 초반엔 아무도 봐주지 않았는데 하나 둘 팔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하루에 4-5개씩은 팔렸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제 용돈으로 쓰긴 충분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집안일하는 거에 크게 무리도 없었고 말이죠. 처음으로 백화점 가서 화장품도 사보고 또 홈쇼핑이나 시장이 아닌 곳에서도 옷을 사봤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해봤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니 시어머니가 어느 날 묻더군요. 너 요즘 바람 났냐? 뭘 그렇게 찍어 바르고 못 보던 옷들이 보이고 그래? 돈은 다 어디서 났어? 제가 돈이 어디서 나요? 애비가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 딴 주머니 찰 만큼 돈을 더 줄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집을 비우고 어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못 보던 것들은 자꾸 생기고 소비가 느는 것 같으니 궁금하긴 했을 겁니다. 하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길래 거짓말을 했어요. 저번에 친구들 만났었는데 저보고 그만 궁상맞게 살라면서 이것저것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안 입는 옷들도 주고. 네가 그지냐?
왜 그런 곳에 나가서 그런 취급받아? 네 남편 체면 깎이게.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 아니었죠. 그냥 제가 그런 곳에 나가 없어 보이면 남편이 욕을 먹으니 그걸 걱정한 거였습니다. 없다고 하소연한 건 아닌데 친구들이 보기에 제가 불쌍해 보였나 보죠 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하진 않더군요. 뭐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자기가 해줄 것도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적응도 할 수 있고 제가 만든 열쇠고리를 잘 쓴다는 사람들의 후기를 읽으면서 소소하게 인생의 즐거움들이 생겨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는 절 괴롭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 전보다 숨쉴 구멍이라도 있으니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편인데 그 정도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넣어봤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 걱정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걸 보고 뭔가 아는 게 있는 건가 싶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아니, 애비가 며칠째 안 들어오는데 어머님은 별 말씀 없으시길래 혹시 뭐 들은 게 있으신가 싶어서요. 들은 게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바깥 일하는 애 무슨 일 있나 보다 하는 거지. 얜 생사람을 잡네. 과하게 반응하시는 게 분명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진 않았어요. 어차피 다 얘기해주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더 물어봐야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이죠. 그리고 곧 왜 그러는지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밖에서 살림을 차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그걸 숨겨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님 제가 정말 우스워진 건지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보란 듯 그 여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아무 말 없이 외박했죠.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화가 아예 안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청 화가 났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서러웠던 건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래, 나 여자 생겼는데 뭐? 네가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려고? 다른 여자가 있는데도 너 같은 애랑 살아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누가 너 같은 애를 데리고 살아주니?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전혀 단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 태도 말이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그 점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싸울 의지도 안 생기더군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난 인간도 뭣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이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집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림만 하고 산 특히 저같이 산 사람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나는 네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다 줄게. 끝까지 응원할 거야. 친구는 그렇게 말해주며 저에게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분은 수임료도 아주 최소한으로 받으셨어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더 달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으세요. 지금은 은주 씨 얘기 들어보니까 은주 씨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 언니에 대해 얘기하고 또 시어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학대를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하든 아님 문자 같은 걸 남겨두든 다 남겨두세요. 그리고 저한테 바로바로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대해도 감히 이 집을 떠날 생각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하는 바보, 머저리요. 저는 엄청나게 서럽기만 했던 그 점이 지금은 오히려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말들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다른 여자가 생긴 건 다 당신 탓이야.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자기 꾸미지도 않고 아줌마처럼 늙어가는 여자를 보고 어떤 남자가 마음이 동하냐? 내가 꾸밀 시간이나 여유를 줬어? 한 달에 정해진 생활비로 그것도 빠듯하게 주고 어디 썼는지까지 보고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꾸미고 살아? 남들은 그래도 다 아껴가면서 잘만 살더라. 한 달에 30만 원 주는 걸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년이 보자 보자 하니까 지 주제도 모르고 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너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년 먹이고 재워주면서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디서 남편한테 말댔구야? 어? 제가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다 하잖아요. 시어머니의 손이 제 볼로 날아들었습니다. 짝 하는 아주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년이 또 맞을 짓만 하지. 어디서 말댔구야? 운동을 하러 갔던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시어머니의 막말과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은 고스란히 녹음이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아니,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생활비는 계좌로 받으셨죠? 그 내역도 저한테 다 주세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모아온 자료들을 세세하게 검토한 변호사분은 제가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어요. 월세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겐 미리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고, 그리고 곧 이 집에서도 나갈 거니까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이죠. 나는 무조건 엄마 따라갈 거야. 그리고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들의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최대한 아들이 모르게 하려고 해왔다고 했지만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어요. 알면서 숨죽이고 방 한쪽에 몸을 쏘그리고 있었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죠. 바로 집을 나올 때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때가 왔어요. 남편이 그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제가 없는 사이 말이죠. 아들을 학원에 보내놓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웬 모르는 여자와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는 걸 보고도 남편은 전혀 놀라지도 않길래 처음엔 시어머니 손님인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일찍 와?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남편의 그 아는 척에 상간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보다 한 67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딱히 인물이 엄청 좋기보단 자신을 굉장히 잘 꾸미고 다니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했고 말이죠. 너는 일찍 들어오라고 할 땐 천천히 들어오더니 오늘은 내가 천천히 와도 된댔는데 일찍 왔네. 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한 곳도 없으니 이거 원. 그럼 저한텐 형님 되시는 건가요?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멍한 얼굴로 그냥 그 세 사람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충 모른 척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있어. 어차피 네가 여기서 난리 쳐봐야 달라질 것 없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살벌한 얼굴로 말하고선 뒤를 돌아 그 여자를 향해 웃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은 집에 돈도 꽤 있는 여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고 온 것들도 비싸 보였고 말입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저를 치우고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꿈을 꾸시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마치는 시간을 계산해 챙긴 짐을 들고 방 안에서 나왔어요. 이 집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았는데 제 것이라 말할 만한 물건은 그냥 가방 하나에 다 챙겨지더라고요. 짐을 챙기는데 그 사실이 더더욱 슬펐습니다. 그렇게 방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상간녀는 아직 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 방 안에서 녹음기를 켜서 나온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집 나가시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오빠랑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챙겨놓은 집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랐다가 그 상간녀의 말에 2차로 놀란 듯 상간녀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당연하지. 전에도 말했었잖아. 그거야 내가 마누라가 있어서 한 말 아니었어? 정리하면 해결된 문제잖아. 오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해? 나 그러면 부모님께 재산 상속 하나도 못 받아.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보탰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왜 만나는 거니? 저한테 설설 비면서 잘해주는 게 귀엽잖아요. 상간녀의 그 말에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웃음이 나더군요.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떠받들듯 모셨는데 정작 자신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여자에게 남편이 휘둘렸던 사실이 말입니다. 전 상관하지 않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니, 나가실 필요 없다니까요. 이 꼴을 다 보고도 참고 살면 그건 정말 멍청한 게 아닐까요?
제 말에 상간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바람난 여자 집으로 불러들인 오빠 어머니도 제정신은 아니신 것 같긴 해. 그치? 남편은 상간녀의 그 말에도 찍소리도 못하고 뭔가 생각하는 듯 앉아있더군요. 저에겐 손부터 들었을 사람이 말입니다. 당황했던 시어머니가 절 향해 걸어오는데 전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절 향해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년아. 너 지금 나가면 정말 가만 안 둬? 그리고 절대 다시는 이 집으로 못 들어온다. 어? 어차피 다시 들어가는 게 악몽일 텐데 그런 협박이 통할 리가 있겠어요? 전 그대로 그 집을 나와 학원을 마친 아이를 데리고 얻어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엄마랑 둘이 사는 거야? 왜? 싫어? 아니, 너무 좋아서. 나 할머니 아빠 다 싫어. 아들의 그 말이 다시 한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이혼 소송의 진행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맞았던 것들도 증거로 남긴 것들이 많아서 이혼 소송 외에 시어머니에 대한 소송도 따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소장이 쓰여지는 동안 남편에게 연락 한번 오긴 했습니다.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단 거야? 그럼 내가 그냥 집을 나온 줄 알아? 그래. 어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봐. 네가 뭘 할 줄 알아서 애까지 데리고 나가서 혼자 사냐? 나중에 무릎 꿇고 빌면서 들어올 텐데 오래 자존심 세우지는 마라. 남편은 정말 제가 나중에 빌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온 문자의 내용도 비슷했고 말입니다. 나중에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간 넌 내 손에 죽는다. 어딜 감히 여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말이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아주 본격적으로 준비까지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송장이 2개가 날아갔으니 말입니다. 소장을 받은 이후로 제 전화통은 말 그대로 불이 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댔어요. 우선 남편은 정말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할 줄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거 진심이야? 너 제정신 맞지? 네가 지금 나한테 이혼 소송장을 날린 거야? 변호사님 말씀이 그동안 당신이 너무 많은 잘못을 해서 내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래. 그러니까 당신도 변호사를 구하든 아님 얌전히 소송을 당하든 해. 난 절대 합의해줄 마음 없어. 당신 괴롭힐 수 있을 만큼 괴롭힐 거니까. 야, 아니 여보.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전화를 그대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 목소리조차 소름이 끼치게 듣기가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장문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 판국에 감히 시어머니 소송을 해? 구구절절 6분인 문자였어요. 쌍년이네, 뭐 재수 온 붙은 년이네, 죽일 년, 미칠 년. 그 험악한 내용들의 문자도 바로 변호사님께 전송했습니다. 참 멍청하신 게 우리에겐 다행이긴 한데 라고 말하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정말 편안하고 꿈 같은 며칠을 보냈거든요. 제가 늦잠을 자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제가 집안일을 조금 미뤄도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이 모든 환경이 정말이지 꿈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억만금을 줘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열쇠고리 주문도 더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 등록증도 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 전보다 확실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군요. 사실 그동안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주문을 조금밖에 안 받기도 했고 말이죠. 나도 이거 달고 다니니까 주위에서 다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더라. 너무 이쁘다고. 내가 인스타그램 하는데 거기 팔로워가 좀 있거든. 거기 사진 찍어 올렸잖아. 내 친구가 만든 건데 실물이 너무 이쁘다고. 그랬더니 연락 엄청 왔어.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제가 그 집을 탈출한 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고 말이죠.
느낌 뭐가 늦어. 이제 시작해도 우리는 한창인 나이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이 들어온 열쇠고리도 배송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고 온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은 뭘 알아보고 다닌 건지 아님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밤늦게 전화가 오니 왜인지 모르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웬일로 시어머니는 어딘가 상냥한 목소리였죠. 받자마자 소리 지를 걸로 생각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안 볼 땐 안 보더라도 그래도 오랜 시간 가족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니?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동안 네가 내 밥상을 다 차려줬으니 이번엔 내가 음식을 하마. 집으로 오거라. 처음엔 거절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인사도 하고 나오지 않았던 것도 생각이 났고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인사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제발 밥이라도 한번 먹어달라는데 그것까지 거절하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애는 데리고 오지 말거라. 왜요? 어른들끼리 하는 말 애가 들어서 좋을 거 없잖니. 웬일로 맞는 말씀을 하시나 싶었지만 그게 맞는 말이긴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곤 해도 그걸 직접 보고 듣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금은 저렇게 나오지만 또 본인이 화가 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분이니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밥을 먹기로 한 날이 밝았어요. 사실 이상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예 모르고 있다는 점이 우선 그랬고요. 제가 내일 밥 먹는 자리에 남편도 나오냐 물었고 남편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며 영문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저에게 밥을 차려주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물론 더 컸지만요. 이제 남이 될 사람이다 보니 그 집에 가는 것도 손님의 마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기 뭐해 과일과 음료수를 사서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네. 말 그대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았고 얼마 전까진 우리 집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남의 집 같은 기분이 들었죠. 게다가 보기만 해도 어딘가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새삼 내가 그 안에서 아주 불행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어딘가 씁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 기분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손님처럼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안에서 나오시더군요. 왜 손님처럼 벨을 누르고 그러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 가족이 아니라 손님인데요.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전 이 집에 시집와서 그런 상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절 위해서 음식을 한 것 그 자체가 처음이긴 했어요.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그냥 순수한 놀라움에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분명 이러실 분이 아닌데 놀랍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상당히 상냥한 얼굴과 말투로 웃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봐온 시어머니는 더더욱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려는 거거나 혹은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예상이 맞긴 했어요. 소송 다 취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순 없는 거니? 내 손주도 내가 못 보고 살 순 없고 또 내가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애비도 그 여자랑 헤어졌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그 여자랑 헤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차인 거긴 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상간녀는 바로 남편을 찾다고 해요. 자기는 남편과 결혼하거나 미래를 꿈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말이죠. 이제 끈떨어진 이혼남이 된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 들어올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나가지도 않았죠.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절대 돌아올 수가 없겠구나 깨달았어요. 밖에서 보는데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어머니가 바로 소리를 지를 줄 알았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얘기한 거였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 달리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를 던지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국 다 됐겠네. 일단 밥부터 먹자. 정말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현관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운동을 하고 들어온 것 같은 차림새였어요. 시아버지가 절 보고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뭐 집을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못 볼 사람을 본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시아버지의 그 태도에 오히려 놀란 건 저였습니다. 그래서 어벙벙한 얼굴로 말했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하자고 하셔서 왔어요. 아버님도 같이 드세요. 그때 주방에서 국을 들고 나오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 먹고 들어온다더니? 그거 취소돼서 일찍 들어왔는데 당신 지금. 시아버지가 뭔가를 말하려 했고 시어머니가 그런 시아버지를 가로막고 제 앞에 국그릇을 탁 하고 내려놨죠. 당신 밥 먹을 거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호한 말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긴 했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올 수도 있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놀라는 것도, 저를 귀신 본 듯 바라보는 시아버지도, 그리고 제 앞에 국그릇을 두는 시어머니를 보고 기함하는 표정을 짓는 시아버지도 말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쑥국 했다. 어머닌 이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쑥국을 끓였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너는 시어머니 식성 하나도 아직 파악이 덜 됐냐면서 말이죠. 그 이후론 좋아하지만 구경도 못 해본 쑥국이었습니다. 너 먹으라고 했어. 먹어. 꼭꼭 씹어라. 많이 먹어. 그렇게 말하며 웃는 시어머니를 보며 한술 뜨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안 먹는 음식을 절 위해 했다는데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말고를 떠나 그건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니까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아가야, 안 된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순식간에 다가와 그대로 밥상을 엎었습니다. 전 순간 너무 놀라 숟가락을 든 채 굳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고 제가 영문을 모르고 있는 사이 시아버진 제 손에 들린 숟가락마저 쳐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뭘 넣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아버지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라기 죽이려고 독 탄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저는 정말로 놀라서 그 뒤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성을 잃고 쓰러졌다는 기억과 그런 절 시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으며 눈을 뜨니 눈앞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란 점에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진짜라는 것에 말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의사와 경찰이 왔죠. 드시지 않았다고는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검사는 다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충격으로 쓰러지신 것 같으니까 이거 수액 다 맞으시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퇴원하시면 바로 서로 같이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증언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하면서 시아버지가 소방관에게 제가 혹시나 독을 먹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그 말을 들은 소방관이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결과 시어머니는 그대로 현행범으로 잡혀가셨고 말입니다. 수액을 다 맞고 경찰로가 제가 소송을 준비 중이란 사실과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시기, 밥을 먹자고 말한 것,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다 진술했어요. 진술 시간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곤 경찰서를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입구에서 절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그리고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정신이 없긴 했지만 그런 시아버지에게까지 화를 내고 싶지 않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만 말하고 돌아나왔죠. 시어머니는 징역을 살게 됐고 그 사이 남편에게서 여러 번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인미수로 형을 살게 되셨고 당연히 제 이혼도 바로 성립됐죠. 전 꽤 상당한 양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됐고 말이죠. 알가 애게 될까 두려워 사실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입으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어디서들 그렇게 듣고 소문이 나는지 주변에선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들은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저희 모자를 모르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새로운 학교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고 저도 분할받은 재산과 위자료로 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라 꽤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었죠. 서울이면 택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열쇠고리도 꽤 잘 팔리고 있어요. 생활비와 아이를 양육하고도 남을 만큼 말이죠. 물론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물론 그 사건의 충격이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자다가 벌떡 깨기도 하고 꿈에 절 죽이려는 시어머니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조용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과 비교하면 꿈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요. 제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닌 그 안에서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가 많아 시아버지가 고생하신다 들었어요. 이젠 저와 상관없는 얘기지만요. 남편도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직장을 옮겨야 했고요. 시아버지는 조금 안 된 기분이 들지만 남편은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이제 정말 얘기를 마쳐야겠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장보다 더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죠? 이런 일이 현실에도 있더라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